법인세 이틀 동안 공부하게 될 김강우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책은 다 받으셨죠? 예, 나름 책도 좀 두껍네요. 한 78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양은 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게 법인세가 뭐 아주 하이 레벨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 중간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업무 보시면서 주로 보니까 이제 세무대리인도 좀 많이 오셨고 일반 회사분도 좀 오셨는데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한번 같이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일반 전체 이틀 동안에 거쳐서 하려면은 기본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장 기본이 처음에는 그냥 이제 쉬운 얘기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갈 건데요. 결산과 조정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용어 보면은 결산은 뭘 만드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하죠? 네, 재무제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이제 결산이라고 하고, 세무조정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기업에 법인세를 적용해가지고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냥 요즘엔 다 전산화가 돼 있긴 한데, 업무 프로세스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 기업에서는 돈과 관련된 회계상에 돈과 관련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제일 먼저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 제일 먼저 기록하는 장부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분계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분계장을 직접 만드세요, 혹시? 네, 다 만들고 있죠. 거기 뭐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런 게 다 분계장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정 과목별로 장부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잔액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걸 이제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산표인데 여러분 이 시산표는 두 개로 나눠요. 손을 조금 덜 본 시산표를 이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고 어느 과정을 거친 후의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잠깐만, 먼저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시산표는 뭐가 있죠? 여러분 업무 보시면서 만드는 시산표 뭐 있어요?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죠? 우리 보통 줄여서 합잔이라고 많이 하죠. 합잔이라고. 그거, 근데 왜 여러분 결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응? 기본적으로 자료 입력은 다 해놓고 결산하기 전에 시산표를 꼭 확인하라고 그러죠. 뭘 알기 위해서 시산표를 확인하라고 그래요? 시산표를 열어봐가지고 우리 뭐 검토하는 거예요? 그죠? 첫 시간이긴 하지만, 그죠? 여러분, 이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합잔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차변 전체 금액하고 대변 전체 금액이 서로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왜 시산표를 열어보라는 얘기가, 여러분, 차대가 틀리면 뒤로 가봤자 다 틀린 거죠, 뭐. 그렇죠? 이미 앞에서부터 틀려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시산표 확인에서는 차대 일치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고참 직원분들은 이제 또 이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손익계산서 이런 거 만들기 전에 꼭 합잔 열어보고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은 야, 차변 대변이 틀리면 뒤로 가면 다 틀렸어.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먼저 요 차대는 일치하는지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요 과정, 수정질에서 수정후로 가는 요 과정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죠. 여러분들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시점을 결산 다 했어 이런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결산 수정 분계까지 다 끝내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근데 저 결산 수정 분계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7월 1일 날 회사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1년치를 선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계 처리를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뭐 100만 원 이렇게 기록했다 가정할게요. 보험료를 냈어요. 1년치를. 아시겠지만 뭐 차량 보험료는 1년치를 보통 선납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7월 이렇게 나고 놔두면 안 되고 정확하게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라 하냐면 야, 저 100만 원 중에는
이제 월할 계산을 그냥 할게요. 일할 계산 안 하고. 6개월치는 올해 보험료는 맞지만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치 보험료지 않냐. 그러니까 기말에 예를 들어서 기말에 저 보험료 중에서 6개월치에 해당하는 50만 원은 그렇죠? 뭐로 바꾸는 거예요? 선급보험료 또는 선급비용이죠, 실은. 선급비용이나 선급보험료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분계를. 결선분계죠. 그렇지. 이게 결산수정 분계야. 여러분, 이거를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조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원칙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게 이제 정확한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해서 결산수정 분계를 하는 건 알아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뭘 의미하는 행위였을까?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 봐봐요. 돈 나간 금액을 모두 다 한 방에 다 비용 처리했죠. 이게 올해 거 6개월, 내년 거 6개월을 안 따지고 그냥 1년치를 다 비용 처리한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손을 대기 전에는 돈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한다. 이걸 뭐라고 여러분? 현금주의로 표시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 단기 6개월, 차기 6개월 이렇게 비용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 이걸 함으로써 현금주의가 어느 주의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발생주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알아.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행위가 현금주의 데이터를 발생주의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구나. 뭐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수정과 합장, 여러분, 얘가 어느 주의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야, 지금? 발생주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게. 응? 우리가 이제 기본 재무제표들이.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재무제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무제표도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드는 순서가 있죠. 여러분들 일 해보셨으니까 결산 같은 거 해보면, 그죠? 분명히 알 줄 알아. 근데 이게 뭐부터 만들어서 시작하라고 하지, 보통? 힌트. 제조기업이나 건설업 같은 거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지. 원가명세서를 만들죠? 제조기업은 제조원가명세서, 건설업은 공사원가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 이런 거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기업으로 치면, 도소매업으로 치면은 상품 매입액이잖아. 걔네들은 상품을 매입만 하면 되지만은 제조는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다 제조 경비 이렇게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따로. 원가 명세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이거 만들고 뭐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입 직원들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있는지 물어볼 때 가장 기본 질문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한번 물어봐봐. 대학교 때 뭐 2년 공부하고 4년 공부하고 했더라도 재무제표 만드는 순서 물어보잖아요. 생각보다 다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1, 2년 차 직원들도 그냥 대충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참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저기 재무제표 뭐부터 만들어야 돼? 이렇게 물어봐. 아마 반절은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냥. 내 머릿속이 막 뒤집박죽 돼가지고. 여러분, 자, 이게 손익계산서고, 여러분,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그걸 뭐라 부르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죠. 그지? 이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지. 이거 거꾸로 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지? 다시 가가지고 와는 거니까. 그럼 이거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만들죠? 그 다음 거? 여러분 했던 거,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당기순이익 확정되면 어디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렇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익염 처분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만들고 나면 뭐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죠? 네, 재무상태표 만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 외부감사, 외감 대상 법인이 아닌 회사들은 여기까지만 만들면 끝이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여기까지 만들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고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외감도 하잖아요. 외감 대상 법인도 하잖아. 걔네들은 뭐도 만들어야 돼? 그렇지. 현금 흐름표. 또
자본 변동표. 물론 이제 이게 요즘엔 다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 이것도 구성 요소인 건 알아야지. 그죠? 또 뭐도 써야 돼, 원래는? 주석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냐면 외곽. 그죠?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여기까지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자, 올해 이제 장부가 막 끝났어요. 일이. 그래서 뭐야? 마감을 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히신 분들은 저런 게 이제 머릿속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예? 아, 이렇게, 맞아. 생각해보니까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게 그냥 두서없이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왔었지,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회계 파트에서는 이런 걸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왜 이런 걸 근데 그 옛날보다 이렇게 기억을 차례대로 얘기해 보라면 잘 못하냐면, 이게 전산화가 됐다라는 건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는 그 부분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과정은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지,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중에서 사람이 하는 거 지금 몇 개 낼 것 같아요? 실제로. 순서대로 업무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 진짜 사람이 일하는 거는 뭐예요? 뭐에 입력은 해? 아까 분계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맵 필 전표 입력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분계를 다 치고 또는 요즘엔 얘도 지금 전산이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하겠다고 하죠, 지금. 스캐너 다 읽어가지고. 그지? 그리고 또 뭐도 사람이 하겠어요. 결산분계 정도는 이거 사람이 하게 돼 있죠, 여러분? 나머지는 대부분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는 따라만 가지고 클릭만 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 그러니 이제 뭐, 과정이, 내가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뭐 옛날보다는 양이, 이렇게 업무량이 좀 적어진 이유가 저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전자생계환사도 다 다운받으면 거기에 계정 과목만 클릭해서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직접 요즘은 치지도 않잖아, 다. 그지? 왜냐면 그러니까 분계장 업무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전산화가 빨리 된다라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어요, 진짜로. 그런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왜 이 얘기냐면, 이 회계는 여기서 우리가 재무제표잖아요. 이 재무제표는 이미 다 어느 주의로 전환시켜 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발생주의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만 빼고는 다 발생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본이잖아. 회계는 발생주의로 이미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걸 얘기한다.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했다라는 거는 이미 발생주의 작업을 다 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법인세는 뭐냐면 뭐라고요? 법인세는 너가 만든 거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잖아. 근데 나는 법인세가 보기에는 세무조정이라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결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산이 끝났다면 법인세가 보기에는 나는 발생주의 아닌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룰이 따로 있죠. 법인세는 세금 낼 때는 발생주의로 내는 게 아니야. 나는 나만의 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시키는 원칙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무슨 주의라고 해?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인데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하죠. 쉽게 해서 나만의 룰이 따로 있어, 이 소리야 지금. 응? 내가 너 발생주의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너하고 다른 것도 있다. 그럼 나에 맞춰줘서 계산해야지. 그래서 법인세는 여러분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서 하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회계 데이터를 법인세법에 맞춰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지, 이게 세무조정이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산은, 다시 한번 여러분, 결산은 다 알겠지만, 결산은 회계에 입각해서, 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결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세무조정은, 그 회계 얘기고, 세무조정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세무조정, 법인세는 뭐라고요?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나만의 원칙인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이걸 바꿔줘. 같은 거는 바꿀 필요 없고, 다른 거 있으면 바꿔줘. 이걸 법인세법은 자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입각해서 과세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간단한 얘기들을 조금 몇 개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좀, 이런 쉬운 얘기부터 시작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법인세 그냥 하는데, 법인세라고 하는데, 법인세는 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총 몇 개의 법인세가 있죠? 그렇지?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세 하면 대부분 얘를 말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면?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그러죠? 1년 동안 그 해당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낼 겁니까? 뭐 이런 얘기죠.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렇죠? 자, 두 번째.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이라고 있죠. 그리고 왜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한동안 부동산 열풍 불어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법인 만들어가지고 법인에서 부동산 사게끔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아파트도 사놓고 뭐 분양권도 사고 입주권도 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죠. 그죠? 여러분 이 각삼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9% 이상에서 25%까지 법인세를 내는 거고 여기는 추가로 요 세금 말고도 10에서 20% 정도 세금을 더 내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 세금을 알고 계셔야 될 분들은 일반 법인분들은 솔직히 이런 거 관련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무대리인 업무까지 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 얘네들은 부동산 가지고 거기서 임대소득하고 뭐 시세차익 먹고 이럴 애들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이런 세금도 과세 대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분들이 아실 만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사놓고 안 쓴다.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죠, 여러분.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죠. 비업무용 부동산. 야,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또는 뭐 주택 같은 거 보유하고 있으면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거를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보니까 사업에 안 쓰거나 약간의 투기 목적이라니까 세금 좀 더 걷어야겠다라는 건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고. 또 하나가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보통 얘기하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죠? 근데 이런 거 이게 청산할 때만 내는 거지 평상시에 내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지? 네. 그리고 들어봐셨을 만한 게 미환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래서 자기 자본이 500억 이상이 되는 법인에 한해서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눈 이유가 여러분, 이걸 다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세금은 어느 경우에만 내느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야. 어느 경우에. 아까 말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법인이 있으면은 토지등양소득. 문 닫을 때 청산소득.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좀 커. 아니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뭐냐면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왜 법인이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직원들한테 급여도 많이 안 올려주고 그렇다고 배당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회사에 그냥 돈을 계속 키핑해 놓는 거야. 유보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야 그걸 돈을 풀어야지. 자꾸 쌓여만 놓고 그러면 너네 대주주들 나중에 저기 이제 문 닫을 때쯤 해가지고 그거 살금살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정액 이상을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더 내. 너네들 쓰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모아만 놓으니까. 그래서 그럼 세금 나 더 때릴게. 한 20% 더 때릴게. 그래서 나오는 게 미환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야.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어쩌다가 되는 거고 이걸 메인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실은.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청산소득이 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문 닫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자녀재산이라고 해요. 자녀재산 가액에서 이게 뭐냐면 세법상 자본금액보다 큰 거. 세법상 자기 자본보다 큰 금액이 남아있으면 그때만 내는 거야. 서식을 좀 몇 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본이라는 개념이 회계상 자본은 어디에 보면 나타나 있죠? 회계상 자본은? 재무상태표 보면 되겠죠? 세법상 자본은 어디 보면 나와요? 그렇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등에서 갑이라는 데 보면 나오죠? 뭔 소리냐면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몇 개의 서식은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잠깐만요. 어디를 보시냐? 자,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제 업무 보시면서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거 받아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 조정계산서 책자를 이렇게 요구한 93페이지 서식. 여러분들이 근데 최소한 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정도 몇 개를 아셔야 될 데이터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서식에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게 자본금과 적립금 중에서 갑이 있죠.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 또 을도 있어. 자, 여러분 서식을 만들거나 볼 때 아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가 갑 서식도 있고 을 서식도 있을 때는 갑부터 만드는 거예요? 을부터 만드는 거예요?
을이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서식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고 위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여러분 왜냐면 갑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또 가야 돼 뒤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여러분 또 아시게 왜 접대비적 명사도 있잖아요. 접대비에도 갑도 있고 을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왜냐면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주니까 본인은 오히려 전혀 몰라. 프로그램에 의존하여서 갑부터 만드는 거야, 을부터 만드는 거야? 을, 그렇지. 왜냐면 거기에 접대비 금액이라든지 수익 금액을 다 적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접대비 같은 건 한도가 있으면 수익 금액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수익 금액이 세팅이 돼야지만 한도가 나올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 항상. 그래서 서식이 기본이야, 여러분. 갑도 있고 을도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을부터 만들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밑에서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야. 절대 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런 구조야. 그래서 여러분 을 잠깐 보고 올게요, 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본금과 적립금 증명에서 을표에는 뭘 적는 거죠? 소득 처분 중에서 여러분 소득 처분 중에서 어느 소득 처분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적는 거지? 소득 처분에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왜 거기 보니까 왜 세무조정 유보소득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밑에 가운데쯤 유보소득 그러니까 유보소득 처분만 적는구나. 그래서 개정 과목 동그라미 1번은 과목이라는 게 개정 과목 2번에 유보의 기초 잔액 그 유보가 단기 중에 얼마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기말 얼마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소득처분 중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고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놓을까? 유보나 마이너스 올해 유보가 생기면 미래 언젠가는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질 거죠? 그래서 이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다른 말로 일시적 차이라고 하지 않아? 일시적 차이? 그래서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거야. 이게 언제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걔가 없어질 때까지는 나는 적어놔야지 나도 안 까먹지 뭐 이 소리잖아. 그래서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때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자본금과 적립금 증명서 을이고 자 을에서 만들었어 여러분 이제 갑으로 오는 거야. 갑으로 쫙 와봐요. 갑표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로마자 1번이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가 있고 로마자 2번이 2월 결정금 계산서가 있고 로마자 3번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내역 수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실무적으로 만드는 거는 로마자 1번 하면 2번 정도는 볼 거예요. 로마자 3번을 볼 일은 거의 없어요. 한번 볼고 로마자 1번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이 이 중요한 정보를 각각 하나씩 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거기 1번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부터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과목사항이 있고 여러분 그 세로로 보시면 1번 자본금, 2번 자본잉여금, 3번 자본조정, 4번 기타 포괄순익 누계액, 5번 이익잉여금, 6번 합계예요. 그리고 7번 자본금과 적립금 명대서 을병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을에 있는 거 여기 올려라 이거야. 병도 만들 일 없어요. 병도 실을 만들 일 없어요. 을을 올려라. 그리고 그 손익 미계상 법인세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8번 법인세, 9번 지방소득. 여기에 혹시 숫자 적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언제 보통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익 다 확정지고 세금 다 법인세 이익 다 발생지로 다 확정지었어. 그런데 보니까 이익 확정지어도 여러분 세무조정이 그다음 들어가잖아. 세무조정 하다 보니까 이익 계산할 때 법인세 비용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조정 하다 보면 과세표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법인세가 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120인 거야. 이익은 100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럼 120에 맞춰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또 세금을 또 바꾸면은 법인세 비용이 달라질 테니까 그걸 그럼 또 바꿔야 되나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이미 다 거기 확정지은 발생주의 손대지 말고 너 120이 돼가지고 세금 달라졌잖아. 그럼 그것만 따로 여기다 적어.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게끔 하지만 여기다 적어 놓으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법인세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반영했다라는 뜻으로 여기 알아듣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으면 이 부분에 추가로 넣으라는 얘기야, 세법에서. 왜냐면 그는 법인세 문제니까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고 차가감 개가 있고요. 차가감 개가 있어 11번에. 자 93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동그라미 2번에 기초잔액, 그 다음에 단기중 증감, 동그라미 5번에 기말잔액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동그라미 5번에 기말잔액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 11번 차가감 개하고 만나는 곳에 박스가 하나 더 쳐 있죠. 그거 있잖아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세법상 자본이야.
그래서 이 세법상 자본은 여러분 딴 데는 안 써먹어. 어느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만 써먹는다? 청산소득. 그렇지.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서식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들어놨을 때는 다 나름대로 어떤 쓰임새가 있으니까 만들어놨지 않았겠어요? 얘는 평상시에는 관심 없고 세법상 자본이 얼마냐 요거를 따질 때 그때 써먹는 데이터가 여기야. 그래서 청산할 때 여러분 보잖아요. 다시 청산소득에 대한 세법상 자본보다 더 많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세법상 자본이 100인데 이게 130이 남아있대. 자녀재산이. 그러면 30에 대해서 한 방 더 때리겠다는 거야. 세금을. 명목은 이 뭐라고 하면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을 때쯤은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잘 안 내는 이유가 세법상 자본은 100이면 이게 90 이렇게 남은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잘 돼서 문 닫는 것보다 잘 안 돼서 남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실제로 더 많아. 그리고 많이 적자 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적으면 마이너스인데 뭘 때리겠어요, 여러분. 뭐 있어야 때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냥 청산 안 해도 그냥 문 닫고 그냥 별말 없이 가는구나라는 건 남은 게 없는데 뭘. 남으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남은 게 없는데 뭘 때리겠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남았냐? 덜 남았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다시 자, 지금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는 두 개의 중요한 내용, 우리가 법인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법상 자본이 얼마냐를 판단하는 거래요. 그 로마자 1번에서 그 네모쳐져 있는 그 부분, 둘이 만나서 가로, 세로가 만나서 네모쳐 있는 부분이 뭘 의미한다? 세법상 자본 금액을 말하는 거고, 혹시 청산과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고 싶으면 그거 금액만 한 번만 요제를 보실 줄 알면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로마자 2번이고 2월 결석이 나온 김에 이것도 공부 같이 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가장 기본 질문부터 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 결손금은 올해 생긴 마이너스죠. 응? 2월 결손금은 걔가 내 미래로 넘어가는 거지. 올해 생긴 마이너스인 결손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총 몇 개가 있죠? 세법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결손금도 돈이다. 마이너스도 잘 기록해놔라. 걔가 뭐 나중에 돈 되는 거니까 뭐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근데 몇 가지 정도로 써먹을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아는 거. 뭐 2월 결손금도 있고, 그러지? 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고 이런 용도로 써먹으라고 만들어진 시스템이구나 정도 아시면 되니까. 자, 또 간단한 예를 하나씩 들으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회사가 작년에는 각 사람도 소득,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다른 거 차감할 게 없어서 과세표준을 할게요. 각 사람도 소득 또는 이걸 과세표준이 1억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1억에 맞춰 세금 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올해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났어. 자, 올해 발생한 마이너스는 여러분, 자, 사용하는 방법이 작년에 냈던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빽해가지고 마이너스 1억 하고 작년에 낸 세금 1억 기준으로 세금 냈을 테니까 이 금액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어. 다는 물론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어 놓고 작년에 1억 기준은 세금 냈잖아요. 올해 마이너스 냈으니까 저 올해 마이너스 난 금액 과거 퉁쳐가지고 나할 테니까 작년 낸 세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죠? 자, 이걸 무슨 공제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 소극공제라고 하죠? 결손금의 소극공제라고 하지? 그죠? 자, 결손금을 소극공제 적용받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이 소극공제는 모든 회사가 다 듣는 게 아니죠. 어느 기업만? 어느 기업만? 중소기업만 적용하는 거죠?
중소기업만 적용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올해 마이너스를 그냥 뭐 3년, 4년, 5년 막 가서 빽해가지고 마이너스 난 것, 마이너스를 다 이용할 수 있냐? 또 그건 안 되지. 몇 년만 빽할 수 있어, 소극공제? 1년만. 그래서 이거는 소극공제를 나는 적용받겠다. 여러분,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이너스가 있어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국가가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증거를 가져오거나 신청을 해야 돼. 나 마이너스 났으니까 요거 작년 낸 거 돌려주세요라고 내가 요청을 해야지 이거 받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줄 일은 없잖아. 그래서 신청서하고 여기 있는 어디다 적은 거야? 가표에다가 저거야. 가표에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났다고 자기 거 작년에 낸 거 돌려달라고 요청 들어왔구나. 국가도 알아듣는 거지. 그런 게 다 표기가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됐어요. 다시 한 번만. 이제 하나 했어, 하나. 그러면 5억에서 이제 1억 써먹었으니까 마이너스 4억 남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 만약 이런 이익들이 생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로 2억. 내년에 만약에 소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거 마이너스를 이렇게 2억을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이런 걸 뭐라 불러? 2월 공제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2억을 다 쓸 수 있지만 어떤 회사들은 2억의 80%밖에 못 써먹어. 그렇죠? 그래서 다 써먹는 회사는 여러분 결손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과세 표준이 0이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80%밖에 못 써먹으니까 4천만 원, 0.4억이라고 표시합니다. 4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자 100% 다 써먹는 회사는 어느 기업이고? 네, 중소기업. 그렇죠? 80%밖에 못 써먹는 기업은 뭐라고 여러분? 비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판단 이런 것도 그래서 배우는 이유가 뭘 알아야지. 중소기업이 뭐 혜택이 있다면서요. 아까도 소극공제도 중소기업만 되고 2월 공제 100% 다 되는 것도 중소기업만 되고 80%만 되는 건 중소기업 아닌 데들은 또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자 2월 공제는 몇 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몇 년 동안? 15년 갈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거는 신청서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 어디다가 표시하면 된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갑에다가 표시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걸 표시하고 모아서 이걸 끌고 가는 거야. 또 남은 거는 또 이제 그 다음 년도 써먹고 뭐 이런 거죠. 자, 지금 다시 여러분.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었냐면 결손금이 생기면 몇 가지 용도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극공제, 또 하나는 2월 공제.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업은 원래 자기의 주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해서 돈을 벌어요. 교환이라고 하죠. 뭔가를 해주면서 돈을 버는 건데 기업은 여러분 뭔가 해주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짜이익 자산이 공짜로 생길 때 뭐라 불러? 자산을 공짜로 받았어. 그렇지. 그때 쓰는 개념 과목 이름이 뭐야, 여러분? 자산 수중 이익이죠? 자산이 공짜로 생겼어, 이 소리 아니야. 여러분, 부채가 공짜로 생기면 안 되지. 부채가 공짜로 없어졌어. 외상값 갚을 게 있는데, 거래처에서 너네 힘들면 반만 하고 반만 갚고 반만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가 없어졌어. 우리 몰라. 예, 채무면제 얘기죠. 그렇죠? 자본은 없어. 자산 부채밖에 없어. 자산과 부채 공짜이익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는 개정 과목 중에 잡이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얘기야 실은. 근데 금액이 소소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잡이익이라고 쓰는 것 뿐이지 엄밀하게 하면 걔도 자산 수익과 채무 면제 이익이야. 두 가지 공짜이익이야. 자 여러분 이거 세금 내야 안 내요? 법인세 내야 안 내?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법인세 내야 안 내?
그 얘기도 다시 해드릴 건데 먼저 한번 잠깐 운을 띄워보는 거야. 세금이 내는 거야, 거기는. 공짜인데요. 그렇지. 우리나라 세금 뭐예요? 야, 공짜든 뭐든 너 벌었잖아. 이게 또 생긴 거잖아. 근데 왜 그냥 넘어가? 우린 그런 거 없어. 응? 과세 내는 거야. 그런데 얘가 과세가 되는데 세금을 안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하고 퉁치면 된다? 결손금과 퉁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전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뭐하고 상계한다? 퉁친다라는 걸 이제 그 회계나 세법 용어는 상계라고 하죠. 자산유순이익과 뭐하고 채무 면제 이익하고 상계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면 퉁치면은 결손금하고 퉁쳤기 때문에 이건 과세가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이거 몇 년 동안 거 하는 거냐? 이거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결손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어디다가 표시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다 갑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다가 지금 여기 왔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증명서 갑을 하다가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야. 그죠? 갑에. 그래서 갑 표시라는 건 갑에다, 자본금과 적립금 증명서 갑에다 표시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결손금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서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여러분 이렇게 말로 길게 하면, 그렇잖아. 이거 어디다 다 적어.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배운 사람들끼리는 우리끼리 여기다 적어 놓으면은, 그게 서로 간에 이제 메시지 전달이 되는 거죠. 말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